어제 새벽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위성 기술을 보고 일본을 향해 격한 분노를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괴물 ICBM이 사라졌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정찰 위성도, 일본이 60억 달러를 쏟아부은 8기의 위성도 3,000m 구름층 앞에서 무용지물이 됐죠. 펜타곤은 패닉에 빠졌고 트럼프는 동맹국 일본에 다급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상 악화로 식별 불가능 데이터 처리에 3시간 필요. 팩스로 결제를 돌리는 동안 핵미사일은 발사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이 나섰습니다. 2.6억 달러짜리 작은 위성 하나가 18분 만에 번호판까지 선명하게 찍어냈죠. 60억 달러 대 2.6억 달러, 8기 대 1기, 3시간 대 18분. 압도적 차이였습니다. 펜타곤 20년차 정보 분석관 제임스 미첼이 목격한 그날 밤 1초 만에 뒤바뀐 아시아 우주 패권의 충격적 기록.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우주 기술이 일본을 넘어선 이유가 무엇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미첼입니다. 미국 펜타곤에서 20년간 동아시아 군사 정보를 분석해온 정보 분석관이죠. 2003년 이라크전 당시 SCUD 미사일을 추적했고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중국의 둥펑 시리즈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탄도미사일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믿는 건 단 하나, 숫자와 데이터뿐입니다.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오전 7시 23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펜타곤 지휘통제센터에서 온 긴급 호출이었죠. 저는 커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5분 만에 상황실로 달려갔습니다.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는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의 위성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진이 48시간 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스크린 속에는 북한의 신형 고체 연료 ICBM 이동식 발사대, 일명 TEL-11축 차량이 선명하게 보였죠. 이 괴물 같은 차량은 길이가 무려 22m에 달합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18형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움직이는 핵무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발사대가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흔적도 없이 말입니다. 국가정찰국 NRO에서 급파된 위성 전문가가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한반도 상공은 두꺼운 겨울 구름층으로 뒤덮여 있었다고 하더군요. 미국이 자랑하는 KH-11 크리스탈 정찰 위성도 최신 센티넬 시리즈도 모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광학 카메라는 구름을 뚫을 수 없으니까요. 저는 즉시 지난 72시간 동안의 모든 기상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북한 전역의 구름고도, 가시거리, 적설량까지 전부 확인했죠.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동창리 지역의 구름층 두께가 평균 3,200m에 달했고 가시거리는 800m 미만이었습니다. 11축 22m짜리 발사대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추적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전 9시 15분,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상황 보고를 요구했죠. 저는 간부들 앞에서 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고체 연료 ICBM은 액체 연료와 달리 주입 시간이 필요 없어 발사 준비가 15분이면 끝난다는 점, 이동식 발사대는 북한 전역 어디서든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위치를 전혀 모른다는 점을 말입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당장 일본에 연락하라는 지시였죠. 일본은 지난 10년간 정보 수집 위성 IGS 시리즈에 무려 6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8기의 위성을 띄워놓고 아시아 최강의 정찰 능력을 자랑해왔죠. 대통령은 일본의 최신 위성으로 당장 북한 발사대를 찾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오전 10시 도쿄 주재 미군 사령부를 통해
일본 방위성에 정보 공유 요청이 전달됐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일본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북한 지도가 떠 있었고 48시간 전 마지막으로 포착된 TEL의 위치에 빨간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점으로부터 반경 150km 안에 발사대가 숨어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 안에 산악 지형과 터널, 위장 시설이 수백 개나 된다는 거였죠.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47분이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60억 달러짜리 위성 8기를 가진 나라가 동맹국의 긴급 요청에 1시간 가까이 응답이 없다는 게 정상일까요? 오전 11시 30분, 도쿄에서 첫 번째 응답이 왔습니다. 일본 방위성 정보본부장의 메시지였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직접 지시했으니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것, 그리고 일본의 정보 수집 위성 IGS가 아시아 최고 수준이니 곧 결과를 전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일본의 IGS 시리즈는 분명 훌륭한 위성이었으니까요. 특히 IGS-8호는 해상도가 0.5m급으로 알려져 있었고 레이더 위성까지 갖추고 있어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60억 달러를 10년간 투자한 시스템이 헛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일본에서 아무런 데이터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45분, 저는 참다 못해 도쿄 주재 미군 정보 담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죠. 담당관의 대답은 제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 결제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위성 데이터를 미국과 공유하려면 방위성 정보본부장, 차관, 장관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 서류가 아직 팩스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2025년에 핵미사일 위기 상황에서 팩스라니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참았습니다. 일본의 행정 문화를 모르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북한의 고체 연료 미사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발사 준비를 마치고 있을 수 있었죠. 오후 3시 20분, 드디어 일본에서 데이터가 전송됐습니다. 저는 즉시 파일을 열었습니다. 스크린에 뜬 건 북한 동창리 일대의 위성 사진이었죠. 하지만 제 표정은 곧 굳어졌습니다. 사진이 뿌옇게 흐려 있었습니다. 구름층 때문에 지상이 거의 보이지 않았죠. 해상도 0.5m가 무슨 소용입니까? 3000m 두께의 구름을 뚫지 못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겁니다. 사진 속에는 희미한 산의 윤곽만 보였고 도로인지 강인지조차 구분이 안 됐습니다. 22m짜리 미사일 발사대를 찾는 건 불가능했죠. 저는 즉시 일본 측에 추가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레이더 위성 영상을 달라고 했죠. 일본은 IGS-R 시리즈라는 레이더 위성을 3기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는 구름을 뚫을 수 있으니까요. 30분 후 두 번째 파일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레이더 영상이었죠. 저는 기대를 품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레이더 영상의 해상도가 형편없었던 겁니다. 1m급도 안 되는 해상도로는 건물과 차량을 구분하기도 어려웠죠. 화면에는 하얀 점들만 가득했고 어느 게 미사일 발사대인지 판별이 불가능했습니다. 오후 4시, 백악관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상황실로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받은 사진 2장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대통령은 10초간 사진을 본 후 폭발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사진이야. 안개 사진이야.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겨울철 기상 악화로 광학 위성이 무용지물이 됐고 레이더 위성의 해상도가 목표물 식별에 부족하다는 점을 말입니다. 대통령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일본이 10년 동안 60억 달러를 쏟아부어서 만든 게 이거라고. 구름 한 점 못 뚫어. 이게 너희가 말한 아시아 최강 위성이야. 일본 방위성에서는 30분 후 공식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예상 그대로였죠. 기상 악화로 인해 목표물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것, 날씨가 개면 재촬영을 시도하겠다는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상투적인 문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를 끊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 지금 당장.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일본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요? 그때 제 동료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제 동료가 던진 한마디는 상황실을 잠시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죠. 아리랑 시리즈라고 불리는 다목적 실용 위성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민간용 위성 아닙니까? 기상 관측이나 환경 조사용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CIA 위성 전문가가 태블릿을 꺼내 뒤적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아리랑 7호라는 게 작년 말에 발사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차세대 전자광학 위성이라고 하네요. 저는 스크린에 띄워진 사양을 봤습니다. 해상도 0.3m급.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0.3m요? 그건 미국의 상업용 위성인 월드뷰-3과 맞먹는 수준이었죠.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합성 개구 레이더, 즉 SAR 탑재 계획도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사양이 좋은 것과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건 별개니까요. 더구나 지금 한반도 상공은 3,000m 두께의 구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일본의 60억 달러짜리 위성도 뚫지 못한 그 구름을 한국 위성이 뚫을 수 있을까요? 오후 4시 40분, 저는 주한미군 사령부를 통해 한국 국방부에 비공식 문의를 넣었습니다. 북한 미사일 추적에 협조가 가능한지 물어본 거죠. 30분도 안 돼서 답변이 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우연과 직접 통화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번호까지 첨부돼 있었죠.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군사정보는 국방부나 국정원을 거쳐야 하는데 한국은 연구기관과 바로 연결시켜준 겁니다. 마치 이미 준비가 돼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오후 5시 15분, 저는 대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관제센터와 영상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50대로 보이는 한국인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박준혁 박사라고 소개했죠. 아리랑 7호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대가 사라졌고 구름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이죠. 박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48시간 전부터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미 추적하고 있었다고요? 박 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동창리 기지는 한국에게 최우선 감시 대상이라는 것, 아리랑 7호는 발사된 이후 매일 2차례씩 한반도 상공을 지나간다는 것, 그리고 지난 이틀간 기상 악화를 예상하고 이미 특수 촬영 모드를 준비해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구름을 뚫을 수 있습니까? 박 박사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에게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리랑 7호의 초고 해상도 모드였습니다. 0.3m급 기본 해상도를 0.25m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였죠. 구름이 얇은 틈새를 포착해 순간적으로 촬영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AI 영상 보정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은 딥러닝 기반의 자체 개발 알고리즘으로 구름 낀 사진에서도 지상 물체를 복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놀라웠습니다. 아리랑 7호에는 적외선 센서가 탑재돼 있다는 겁니다. 미사일 발사대 같은 대형 차량은 엔진 열이나 배기가스로 인해 주변보다 온도가 높습니다. 적외선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였죠.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박 박사는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리랑 7호가 40분 후에 북한 상공을 지나갑니다. 그때 촬영하겠습니다. 1시간 안에 결과를 보내드리죠. 저는 전화를 끊고 상황실 사람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몇몇은 기대를 품었지만 대부분은 회의적이었죠. 한 선임 분석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도 실패했는데 한국이 성공할 리 없습니다. 위성 기술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최소 10년은 앞서 있어요.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우리는 한국의 데이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6시,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마시며 시계를 봤습니다. 아리랑 7호가 북한 상공을 지나가는 시간까지 20분 남았습니다. 일본의 실패 이후, 이제 한국이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과연 이 작은 나라의 위성이 미국과 일본이 못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오후 6시 17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NSA 국가안보국에서 긴급 신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북한 인민군 전략군 사령부와 동창리 기지 간의 암호화 통신량이 급증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즉시 통신 패턴 분석 결과를 요청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통신 빈도가 평소의 8배였고 특히 초단파 무선 통신이 15분 간격으로 반복됐습니다. 이건 미사일 발사 준비 시퀀스와 정확히 일치하는 패턴이었죠. 2017년 화성 -15형 발사 직전에도 똑같은 패턴이 관측됐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북한이 지금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발사대의 위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어디서 쏠지 모르는 미사일을 어떻게 막습니까? 오후 6시 30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 CIA 국장이 모두 상황실로 모였죠. 저는 현재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북한이 발사 준비 중이라는 점, 발사대 위치는 여전히 미확인이라는 점, 그리고 한국 위성이 20분 후 데이터를 전송할 예정이라는 점을 보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20분? 20분이면 북한이 미사일을 쏠 수도 있어. 일본은 뭐 하고 있어? 합참의장이 대답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기상 개선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최소 6시간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즉시 도쿄 주재 미국 대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대화가 들렸죠. 기시다 총리에게 지금 당장 연결해. 이건 최후 통첩이야. 5분 후 기시다 총리와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트럼프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총리,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요. 당신네 위성으로 지금 당장 북한 미사일을 찾아야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시다 총리의 대답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대통령 각하, 일본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 조건이. 트럼프가 말을 잘랐습니다. 조건? 나는 조건 얘기 안 들어요. 당신네가 10년 동안 60억 달러 쏟아부었다며? 그 돈으로 산 게 뭐예요? 흐린 날 못 쓰는 카메라요? 통화는 어색한 침묵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저희 기술진이 지금 레이더 위성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트럼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마나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트럼프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일본의 문제가 뭔지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느린 겁니다. 데이터 처리에 3시간이라니요. 2025년에 AI와 슈퍼컴퓨터가 널린 시대의 위성. 사진 한 장 분석하는데 3시간이 걸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후 6시 55분, 상황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데이터가 오기까지 5분 남았지만 솔직히 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실패했는데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옆에 CIA 분석관도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위성이 일본보다 나을 리 없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후 7시 정각, 제 컴퓨터에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파일이 전송됐다는 메시지였죠.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파일이 열리는데 3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건 북한 평안북도 산악지역의 선명한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구름은 어디 갔죠? 사진은 마치 맑은 날 찍은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도로의 중앙선까지 보였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정중앙에 빨간 사각형으로 표시된 물체가 있었습니다. 11축 22m의 미사일 발사대였습니다. 차량 옆면의 번호판까지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선명했죠. 사진 하단에는 GPS 좌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북위 40.1254도, 동경 124.7089도. 상황실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제 컴퓨터 화면으로 모여들었죠. 합참의장이 외쳤습니다. 이게 진짜야? 지금 찍은 거야? 저는 파일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촬영 시간 오후 6시 42분. 18분 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오후 7시 2분.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청와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죠. 백악관 상황실 스피커폰이 켜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착하고 정확한 어조였죠. 대통령 각하. 이미 좌표와 고화질 이미지를 전송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아리랑 7호가 18분 전에 촬영한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트럼프는 스크린을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낸 사진을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가로 6m짜리 스크린 전체에 북한 산악지역이 펼쳐졌죠. 20명이 넘는 장성들과 분석관들이 모두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악이었죠. 사진 속 미사일 발사대는 산악도로 옆 소나무 숲에 위장막을 덮어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리랑 7호는 그 위장막의 질감까지 잡아냈습니다. 발사대의 11개 차축이 선명했고 운전석 유리창에 반사된 빛까지 보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차량 측면에 붙은 번호판이었습니다. 조선 357-1204라는 숫자가 완벽하게 읽혔죠. CIA 위성 전문가가 화면에 다가가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0.3m 해상도가 아닙니다. 최소 0.2m, 어쩌면 그 이하일 겁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 선명도는 미국의 상업용 위성으로도 어려운 수준이었으니까요. 저는 즉시 대전의 박준혁 박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박 박사님, 어떻게 이런 사진을 찍으셨습니까? 구름이 3000m나 쌓여 있었는데요. 박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타이밍입니다, 미첼 씨. 딱 1초의 타이밍이었죠. 그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7호는 오후 6시 42분 21초에 북한 동창리 상공 685km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구름층에 작은 틈이 생겼다는 거였죠. 폭 230m, 길이 1.2km의 일시적인 틈이었습니다. 기상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그 순간을 예측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성은 시속 27,000km로 움직입니다. 그 속도로 움직이면서 230m 폭의 구름틈을 통과하는 시간은 단 0.03초밖에 안 됩니다. 보통 위성은 그 짧은 순간에 정확히 촬영하기 어렵죠. 박 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벌 기동을 사용했습니다. 짐벌이라는 건 위성의 카메라 자세를 순간적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위성 본체는 그대로 날아가지만 카메라만 목표 지점을 향해 0.8초간 고정되는 거죠. 마치 달리는 차 안에서 고정된 피사체를 찍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0.8초요.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선명한 사진을. 박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리랑 7호의 짐벌 시스템은 초당 500회 자세 보정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한 초고속 CMOS 센서를 썼죠. 1초에 120프레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좋은 카메라를 단 게 아니었습니다. 구름틈을 예측하는 AI, 순간적으로 자세를 바꾸는 짐벌, 그리고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는 초고속 센서를 결합한 겁니다. 이건 그냥 위성이 아니라 정밀 타격 시스템이었죠. 오후 7시 15분, 저는 일본에서 3시간 전에 받았던 사진을 스크린 왼쪽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진을 오른쪽에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두 사진을 동시에 보는 순간 상황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IGS 위성의 사진은 희뿌연 회색 덩어리였습니다. 산인지 구름인지 구분도 안 됐고 하얀 노이즈만 가득했죠. 반면 한국 아리랑 7호의 사진은 4K 영화를 보는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나무잎의 그림자, 도로의 균열, 발사대의 볼트 하나하나까지 보였습니다. 합참의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찍은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위성은 불과 1시간 30분 차이로 같은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천지 차이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일본이 60억 달러 들인 게 저거고 한국은 얼마 들였어? CIA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아리랑 7호 개발비는 약 3,500억 원입니다. 미화로 2억 6천만 달러 정도죠. 대통령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60억 대 2.6억? 그런데 한국이 이겼다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10년간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한국은 핵심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일본이 8기의 위성을 띄울 동안 한국은 1기의 위성의 최첨단 기술을 모두 쏟아부은 겁니다. 오후 7시 30분, 한국에서 두 번째 파일이 전송됐습니다. 이번에는 적외선 영상이었습니다. 발사대 주변의 엷은 포도가 컬러로 표시돼 있었죠. 엔진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됐고 온도가 섭씨 47도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박 박사의 메시지가 함께 왔습니다. 엔진이 가동 중입니다. 발사 준비 단계로 추정됩니다. 저는 즉시 좌표를 미 공군 전략사령부에 전달했습니다. B-1B 폭격기 2대가 괌 앤더슨 기지에서 이륙 준비에 들어갔죠. 만약 북한이 발사를 시도하면 우리는 8분 안에 정밀 타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자에 깊숙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코리아의 작은 위성 하나가 일본의 거대한 시스템을 이겼어. 이게 바로 효율성이지. 기술과 두뇌의 승리야. 상황실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한국은 1초 만에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오후 7시 45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NASA 본부에서였죠. 빌 넬슨 NASA 국장이 직접 백악관 상황실로 연결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NASA요? 이건 군사작전인데 왜 NASA가 관여하죠? 스피커폰이 켜지자 넬슨 국장의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에서 받은 위성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민간 위성으로 찍은 겁니까? 합참의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아리랑 7호입니다. 넬슨 국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요. 이 해상도, 이 선명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송 속도가 말입니다. 촬영 후 18분 만에 완전 처리된 고화질 이미지가 전송됐다는 게 맞습니까? 저는 파일 메타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촬영 시간이 오후 6시 42분, 전송 시간이 오후 7시 정각이었죠. 정확히 18분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18분입니다.
넬슨 국장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랜드셋 구호는 촬영 후 처리까지 평균 4시간 걸립니다. 군사용 KH-11도 2시간은 필요하죠. 그런데 한국은 18분이라고요? 이건 우리 정찰 위성보다 빠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끼어들었습니다. 국장, 그게 가능한 겁니까? 넬슨 국장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위성에 초고속 온보드 컴퓨터가 탑재돼 있어야 하고 지상국에는 실시간 AI 처리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술이 들어간 겁니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최신 메모리 칩이요? 저는 대전의 박 박사에게 즉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30초 후 답장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아리랑 7호에는 삼성전자의 7나노 AP와 512GB HBM3 메모리가 탑재됐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어줬습니다. 상황실이 다시 술렁였죠. 넬슨 국장이 중얼거렸습니다. 7나노 프로세서를 우주에 올렸다고요? 방사선 차폐는 어떻게 했죠? 그리고 HBM3은 아직 우리도 위성에 안 썼는데. NASA 국장의 당혹감이 이해됐습니다. 미국의 우주용 반도체는 보통 방사선에 강한 구형 칩을 씁니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안정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최신 민수용 반도체를 우주에 올린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성능을 택한 거죠. 오후 8시 10분, 펜타곤 합동작전본부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대에 대한 정밀 타격 계획이 수립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타격 좌표는 전부 한국 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죠. 한 공군 장성이 일본 측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본 데이터는 필요 없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좌표로 작전을 진행합니다. 전화 너머 일본 자위대 간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데이터 처리가 거의 끝났습니다. 30분만 더 주시면. 장성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한국 데이터가 더 정확합니다. 저는 그 순간 일본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할지 상상이 됐습니다. 60억 달러를 들여 만든 시스템이 단 한 번의 작전에서 완전히 무시당한 겁니다. 게다가 이웃나라인 한국에게 밀렸으니 자존심이 어떻겠습니까? 오후 8시 30분 B-1B 폭격기 2대가 북한 미사일 발사대 상공 12km에 도달했습니다. 조종사들은 한국에서 제공한 GPS 좌표를 입력했고 JDAM 정밀 유도폭탄 투하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발사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먼저 움직이지 않는 한 우리도 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준비됐다는 겁니다. 북한이 발사대를 1m만 움직여도 우리는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한국 위성이 90분마다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의자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일본 사진과 한국 사진이 나란히 놓인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코리아의 작은 위성이 일본의 거대 위성 시스템을 이겼어. 8기대 1기인데 말이야.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효율성이지. 이피션시. 돈을 많이 쓴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핵심 기술에 집중하고 빠르게 결정하고 정확하게 실행하는 거지. 한국이 바로 그걸 보여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통령의 말이 맞았습니다. 일본은 10년간 관료적인 시스템 구축에 집중했고 한국은 5년간 핵심 기술 개발에 올인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죠. 오후 8시 50분 국방장관이 한국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관님, 오늘 한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위기를 넘겼습니다.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한국 장관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동맹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오늘 일을 정리했습니다. 20년 경력의 정보 분석관으로서 오늘만큼 놀란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니,
한국의 기술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리랑 7호는 단순한 위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이 우주 강국으로 올라서는 신호탄이었죠. 오후 9시 15분, CNN이 속보를 띄웠습니다. 저는 상황실 보조 모니터에서 그 화면을 봤죠. 빨간색 속보띠가 화면 하단을 가로질렀습니다. 북한 미사일 위기, 한국 위성 정보가 미국 대응 작전 주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CNN 앵커는 긴급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북한 ICBM 발사대 추적 작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건 한국의 아리랑 7호 위성이었습니다. 일본의 정보 수집 위성이 기상 악화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가운데 한국 위성은 구름을 뚫고 실시간으로 정밀 좌표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화면에는 아리랑 7호가 찍은 미사일 발사대 사진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번호판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그 선명도는 그대로 전달됐죠.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아시아 우주기술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분 후 BBC도 속보를 냈습니다. 한국 위성기술, 북한 위기에서 존재감 과시라는 제목이었죠. 로이터 통신도, AP통신도, 알자지라까지 일제히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오늘 밤의 사건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9시 40분, 도쿄발 뉴스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읽을 수 없었지만 동료가 번역해줬죠. NHK의 보도 제목은 이랬습니다. 일본 정보 수집 위성, 북한 미사일 추적 실패. 한국에 뒤처져. 아사히 신문 온라인판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60억 달러의 굴욕, IGS 위성 무용지물 드러나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을 통해 자아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디지털청을 만들면 뭐하나? 한국 위성 기술에 20년 뒤처졌다는 제목이었죠. 저는 일본 언론의 반응이 이렇게 빠르고 격렬할 줄 몰랐습니다. 보통 일본은 실패를 인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나라인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워낙 명백한 차이였으니까요. 흐린 회색 사진과 4K급 선명도를 비교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오후 10시, 일본 방송 TBS는 긴급 토론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저는 동료가 보여주는 번역 자막을 읽었죠. 한방위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위성 숫자에만 집중했습니다. 8기를 띄우는데 급급했죠. 하지만 한국은 일기에 최첨단 기술을 모두 넣었습니다. 양보다 질의 차이입니다. 다른 패널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최신 기술을 썼습니다. 예산도 한국보다 20배 더 많았고요. 첫 번째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결정 속도가 문제죠. 한국은 18분 만에 처리한 데이터를 우리는 3시간이 걸린다고 했잖습니까? 한 언론인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팩스로 결제받고 도장 찍고 회의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게 2025년 일본의 현실입니다. 저는 그 토론을 보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본은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느렸던 거죠. 훌륭한 하드웨어를 가지고도 아날로그 방식의 행정 구조가 모든 걸 망쳤습니다. 오후 10시 30분,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단상에 올랐죠. CNN이 생중계를 내보냈고 저는 상황실 모니터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었죠. 오늘 북한 미사일 추적 작전에서 일본의 정보 수집 위성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상 조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의 실망을 안겨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총리님, 한국은 같은 조건에서 성공했습니다. 왜 일본은 실패했습니까? 기시다 총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적 세부 사항은 방위성에서 검토 중입니다.
다른 기자가 다그쳤습니다. 6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런 결과라면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시다. 총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서둘러 단상을 내려갔죠. 카메라가 총리의 뒷모습을 잡았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채 걸어가는 모습이었죠. 보좌관들이 황급히 따라갔고 기자들의 추가 질문은 차단됐습니다. 그 장면은 5초도 안 됐지만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이보다 더 곤혹스러운 순간이 있을까요? 10년간 공들인 프로젝트가 단 하루 만에 무너지는 걸 전 세계가 지켜보는 겁니다. 게다가 이웃나라에게 완패했다는 사실이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죠. 오후 11시 일본 야후재팬 메인 화면에는 관련 기사가 10개 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 수는 수만 개에 달했죠. 동료가 인기 댓글 몇 개를 번역해줬습니다. 한국은 5년 만에 해냈는데 우리는 10년 걸려서 실패했다. 삼성 반도체의 힘을 무시했던 대가다. 이제 아시아 우주기술 1위는 한국이다. 관료주의가 일본을 망치고 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아시아의 우주기술 지형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일본의 굴욕은 단순한 기술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대를 읽지 못한 시스템의 패배였죠.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워싱턴 DC의 NASA 본부로 긴급 호출됐습니다. 빌 넬슨 국장이 직접 요청한 회의였죠. 회의실에는 NASA 고위 관계자 7명과 국방부 우주군 사령관, 그리고 국가정찰국 NRO 국장까지 참석해 있었습니다. 넬슨 국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한국 위성이 보여준 능력을 분석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는 대형 스크린에 비교 자료를 띄웠죠. 미국, 일본, 한국의 위성 성능 비교표였습니다. 해상도 부문에서 한국 아리랑 7호는 0.3m로 미국 월드뷰-3과 동급이었습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는 18분으로 미국 군사 위성보다 6배 빨랐죠. 위성 무게 대비 성능 효율은 한국이 1위였습니다. 2.8톤의 위성으로 5톤급 미국 위성과 같은 성능을 낸 겁니다. 넬슨 국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강국의 이점을 우주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삼성 7나노 프로세서, SK 하이닉스 HBM3 메모리, 이런 최신 기술을 과감하게 위성에 올린 겁니다. 우리가 10년 된 방사선 차폐 칩을 쓰는 동안 말이죠. 국방부 우주군 사령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방사선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7나노 칩은 우주 환경에서 버티기 어려운데요. 넬슨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다층 차폐막과 에러 정정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성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안정성을 확보한 거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말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했고, 그래서 구형 기술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최신 기술의 위험을 감수했고, 그 위험을 기술로 극복했죠.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넬슨 국장이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NASA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협력 관계를 격상합니다. 기존 파트너에서 전략적 동맹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는 문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우주 감시는 앞으로 한국이 주도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아 감시 주도권이라니요? 그건 지난 30년간 일본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역할이 한국으로 넘어간 겁니다. 단 하루의 작전이 30년 질서를 뒤집었죠. 국가정찰국 NRO 국장도 동의했습니다. 북한, 중국 동부 해안, 러시아 극동 지역 감시는 한국 위성 데이터를 우선 사용하겠습니다. 일본 데이터는 보조 수단으로 전환합니다. 한 문장으로 일본의 입지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오후 2시,
저는 대전의 박준혁 박사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NASA의 결정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죠. 박 박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기술을 가졌으면 쓰는 게 맞죠. 저는 그의 말투에서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과장이나 허세가 아닌 실력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었죠. 박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리랑 8호는 내년에 발사됩니다. 해상도 0.25m, 적외선과 다중분광 센서 탑재, 그리고 AI 자율 판단 기능까지 들어갑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벌써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니요. 박 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2027년까지 아리랑 시리즈 5기를 추가로 띄울 겁니다. 그러면 한반도 상공을 30분마다 감시할 수 있죠. 실시간 감시 체계가 완성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이들은 한 번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10년 후를 내다보고 있었죠. 오후 5시, 저는 펜타곤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우주기술의 부상과 동아시아 안보 구조 변화였습니다. 2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저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한국은 10년간 일본이 이루지 못한 것을 5년 만에 달성했다. 60억 달러로 실패한 것을 2.6억 달러로 성공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다. 의사결정 속도, 핵심 기술 집중,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 문화의 차이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그 하늘 저 위 685km 상공에서 아리랑 7호가 지구를 돌고 있었습니다. 90분마다 한 바퀴씩 쉬지 않고 감시하면서 말이죠. 저는 20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위성을 분석했고 수십 개국의 우주 기술을 평가했죠. 하지만 한국처럼 짧은 시간에 이렇게 극적인 발전을 이룬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10년을 공들여도 못한 일을 기술과 집념으로 1초 만에 해낸 대한민국. 이제 우주 감시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10년 후 아시아의 하늘을 누가 지배할까요?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후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국의 우주 기술이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한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구독자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런 콘텐츠가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